We're playing for keeps. 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한 지 오늘로 꼭 열흘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와도 관련되어 있는 움직임인데요. 바로 우리나라 오산에 있는 미 공군 기지에서 미군의 수송기가 여러 대가 지중해 해역으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자, 저런 수송기들이 이제 지중해 앞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저 안에 뭐가 실려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저 수송기가 통상적으로 싣고 가는 것들, 패트리어트가 거론되더군요. 네, 그럼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 지난 2월 28일 지금 한 8일째 중동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미국, 이란 간에 이제 충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저 C-17이라고 하는 대형 수송기가 우리 오산공항에 왔고 또 국내에서도 일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드 포대가 오산으로 이동하는 그런 이야기들, 보도들이 나온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침 C-17이 결국 지중해 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그럼 저기에 뭐가 실렸겠느냐. 지금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주한 미군 전력 일부가 중동 전장 현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전력에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거든요. 사실 작년 6월 10일 공격 작전 때도 우리 8개 포대 중에 2개 포대가 이동했다가 10월 달에 복귀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한미는 어쨌든 우리 전력의 공백을 노출시키지 않고 이것을 드러나지 않고 지금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쟁이 장기화되면 그땐 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길어지면은 어떤 병력에 어떤 무기까지 빼갈지 모르니까 더 우려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정 작가님, 한반도에서 중동 상당히 꽤 거리가 있는데도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빼갔다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빼갔다면 그만큼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황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지금 일주일 넘게 계속 미사일과 드론을 쏴대는데 이란이 최근에 들어 며칠 사이에 이렇게 숫자가 줄었다는 게 확인이 됐지만 그게 이란 측에서 영혼의 한 끝까지 끌어모으기 위해서 참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다 박살난 거냐는 아직 이제 전황 평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근데 전쟁에서는 이렇게 전자 쪽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완전히 죽지 않은 이상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방공 자산을 최대한 끌어모아야 된다라는 결정은 뭐 당연히 합리적인 미국 측에서 내려야 되는 결정이고요. 그리고 그런 결정에 맞춰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미군의 방공 자산들을 끌어모으는 방식, 뭐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전황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미국이 이 상황을 좀 더 길고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패트리어트까지 가져갔다면 이게 장기전을 염두에 둘 가능성까지 거론이 된다라는 분석을 해주신 건데, 자, 패트리어트뿐만이 아니라 김 대표님과 요르단에 배치됐던 미군의 사드가 이게 이란의 공습으로 파괴됐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드, 한반도에 있는 사드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거론되더군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미 육군이 갖고 있는 사드 포대가 최소 7개에서 지금 8개 포대가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2개 포대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는데 하나가 성주에 있고 또 다른 하나가 괌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 군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지만 지금 미국 쪽에서는 언론에 의하면은 요르단에 있는 사드 레이더가 파괴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사드 하면 이 미사일 막는 이 대공 무기 체계인데 이게 어떻게 요격을 당하지? 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드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드는 탄도 미사일만 요격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갖고 있는 순항 미사일이라든가 자폭 드론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근데 이번에 뭐 사실로 밝혀지면 만약에 사드 레이더가 공격을 당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사드 포대들이 풀 가동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주에 있는 레이더를 급하게 빼갈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레이더만 이제 파괴가 됐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레이더만 보충을 하면 또
그쪽 요르단에 있는 사드 포대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아마 이제 미군 차원에서 고려해서 만약에 정말 파괴가 됐다 그러면 성주 혹은 괌에 있는 사드 레이더가 예. 이동할 가능성이 있죠. 일단 짧게 여쭤보면 군사 전문가시니까 예. 그 C-17 수송기가 일단 지중해 해역으로 간 게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이 C-17에도 사드는 싣는 건 맞아요? 사드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C-17 수송기에 바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더 한 기를 싣는 데는 예.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속 가능성이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패트리어트랑 사드가 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드까지 간다면 아까 이제 패트리어트 정도는 뭐 안보 공백에 큰 우려가 없다고 하셨지만 사드까지 간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드도 그렇고 패트리어트도 그렇고 모두 다 대공 무기들이죠.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주한미군 기지를 향해서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쏠 경우 그걸 요격하기 위한 방공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동하게 된다면 그만큼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그러나 지금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한미가 그 부분에서 이동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을 NCND 확인 안 해주는 이유는 굳이 그걸 확인해서 우리의 공백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에게 오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하나 전략적 조치가 필요하고 예. 그다음에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 그건 요격하기 위한 미사일이지만 상대방이 우리를 사전에 공격하지 못하도록 예. 하기 위한 그런 다른 조치로서 상대방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네. 그런 조치를 한미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언젠가 미국이 이 전략적 유연성으로 줄어들 경우 우리의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방비를 늘리고 우리의 전력을 현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패트리어트 그리고 사드까지 주한미군 전력 자산의 이동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중동 전쟁이요. 그야말로 첨단 전략 무기 전쟁의 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최첨단 전략 자산들이 대거 지금 투입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정 작가, 일단 미 중부 사령부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걸 대거 공개했어요. 뭘 무기를 썼는지. 네, 맞습니다. 그 하메네이 참수 작전 그리고 이란 공습에 사용됐던 각종 무기 체계들을 자신 있게 공개했는데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게 화면에서 제일 위에 깜장색 가오리 같은 게 보이실 겁니다. 이 가오리가 이제 B2 이제 스텔스 폭격기라는 미국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무기 체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그 농담 삼아 그 무게의 금보다 더 비싸다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는 한 100대 정도 만들려고 했다가 한 20대 정도로 줄어드니까 이제 대당 단가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 그 B2 스피릿 폭격기 같은 경우는 예.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 6월에 이제 그 이란의 포르도에 있는 핵시설을 공습할 때 사용했던 작전이 이제 미드나잇 해머 작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때 출격을 해서 이제 지하 시설을 관통탄으로 이제 파괴했던 전력이 있고요. 이번에도 이제 아마 전쟁 초반부터 이제 활약을 했던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또 이제 눈에 띄는 무기 중에 하나는 저 아래쪽에 가오리처럼 생겼는데 살짝 작은 게 있습니다. 저게 이제 이란이 그 러시아의 제공에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사용됐던 샤이드라는 드론이 있거든요. 이 드론을 미국이 다시 복제해서 예. 만들었던 루카스라고 부르는 이제 자폭 드론인데 네. 사실 뭐 이란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기보다는 이런 그 가오리형 이제 이 삼각 날개 짧은 몸통을 가진 이제 자폭 드론 형태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복잡한 계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공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종의 매스미디어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이기겠다라는 그런 뜻이고, 이제 옛날처럼 전쟁터에 나가면 그렇게 예. 많이 사람을 죽이는 걸로 전쟁을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무기를 공개함으로써 이란 측의 저항 의지를 꺾으려고 했던 선전 활동의 일종이 아니냐라고 파악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란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런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또 보여주기 위해 상당히 이례적으로 또 무기 자산들을 대거 공개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이번 전쟁에서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공중전을 펼쳤다는 건데요. 이 공중전 선두에 선 무기 바로 미국의 전략 폭격기 3대장일 겁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지난 1일 미국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게 가오리 모양의 B2 스텔스 폭격기인데요. 이게
활주로를 따라서 이동하고 출격 준비를 했던 당시 출격 준비를 했던 그 중부사령부가 직접 공개한 영상이죠. 자, 두 번째는요. B1B를 공개를 했습니다. B1B가 또 출격을 하고 밤하늘을 저렇게 날아오르는 출격 장면까지 공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거에 이어서 이번에는 B-52 폭격기 모습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3대장, 전략 폭격기 3대장을 총동원했다. 이렇게까지 우리 총력전하고 있다 이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작전이 대략 한 3개 단계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예. 1단계 작전은 한메네이 참수, 지도부를 제거하는 작전이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3대 전략 폭격기를 포함해서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총동원을 해서 예. 이란의 핵 미사일과 관련된 기지, 발사대, 그다음에 생산 시설, 그다음에 관련 모든 지휘부, 그다음에 방공망, 통신망, 그다음에 특히 해군까지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다시는 이란이 미국이나 서방에 도전하거나 예. 평화를 깨는 테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단기간에 집중해서 투입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 보여주기도 하고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고 예.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란과의 전쟁에서 각각 어떻게 썼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B2 폭격기가 이제 가장 먼저 투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B2 폭격기를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살이 있으면 네. 화살촉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적의 대문을 부수는 역할을 한다. 아, 대문을 부수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요. 저는 이제 B2 폭격기 실제 봤으니까 네. 실제로 저 지금 길이 이게 가오리처럼 돼 있잖아요. 저 길이가 아마 우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동아일보 사옥만 할 겁니다. 그 그래요? 정도로 커요. 예. 그런데 레이더 상에는 사실은 구슬처럼밖에 안 보여요. 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도의 스텔스 능력을 가지고 지하 핵시설이나 이제 미사일 기지를 때리는데 예. 일단 동원이 됐고 저기 지금 나오지만 대당 가격이 거의 3조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만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유사시에는 핵무기도 탑재가 가능하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예. 한 18톤 정도의 각종 무장을 이제 장착을 합니다. 일단 요 B2가 먼저 갔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이란의 방공망이 좀 제거가 되니까 예. 이제 그다음에 투입된 게 B1B입니다. B1B. B1B 같은 경우에는 별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이라크전 그리고 아프간전에서 예. 제이담 택시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이담이 이제 GPS 유도 폭탄인데 네. 이 GPS 유도 폭탄을 한 10여 발 정도 탑재를 하고 그 상공에서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군이 필요하다 그러면 계속 이제 폭탄을 떨궈주는. 네. 그래서 이제 제이담 택시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지만 폭탄 적재량이 최대 34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 예. 폭격기 3대장 가운데 가장 많이 폭탄을 실 수 있어요. 그 아까 B2는 대문을 부수고 얘는 폭탄을 제일 많이 싣고 이런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B1B는 또 완전한 스텔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놀라운 데 더해서 속력도 제일 빠릅니다. 네. 마하 1.25라 정말 필요로 할 때 즉각 반응한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사실은 이제 만약에 미국이 지상전을 할 때 예. 아마 가장 많이 동원될 게 B1B입니다. 왜냐하면 폭탄을 가장 예. 많이 싣고 초기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 마지막이 이제 B-52입니다. B-5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며칠 전에 밤에 이제 지금 영상으로 나오죠. 밤에 이제 출격하는 영상을 미 중부사령부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잘 보시면 이 B-52 폭격기에 제즘이라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달고 이륙하는 게 이제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란의 중요 군사 시설 타격 그리고 지하 시설 파괴에 동원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수 작가. 네. 공중을 제대로 장악한 무기는 사실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면 이 전략 폭격기 3대장은 네. 출동을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장악을 한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 폭격기 3대장은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선보이는 카드인데 이번 전장터에서 이제 공중을 장악한 또 다른 미군의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일 밤 11시쯤에 두바이에 있는 미국 영사관이 이제 불타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란이 이제 자폭 드론 한 30대 정도를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란이. 네. 그런 뒤에 네.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제 미군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예. 네, 그래서 반격이 시작됐는데 미군의 드론 부대 스콜피온이 출격해서 4일 밤 이란 남부에 있는 미납 기지의 방공망을 미군 자폭 드론이 가서 초토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란의 자폭 드론 활약상에 맞서서 미국도 자폭 드론을 띄웠다 이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루카스 이번에 미국이 선보인 이 루카스라는 게 미국이 처음 선보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샤헤드 136을 많이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루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 중부 사령부 예하의 부대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전 첫날 28일 날부터 이제 사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미국도 그동안 좋은 미사일, 값비싼 미사일 많이 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처럼 그럼 우리도 네. 좀 저렴하지만 많이 쓸 수 있는 저런 루카스를 만들어 쓰자. 그런데 이게 이번에 처음 사용됐고 처음. 네. 아마 향후에 이제 미국이 수행하는 전쟁에서 향후 루카스의 비중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저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샤헤드 136도 예. 한 대당 가격이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뭐 3천만 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5천만 원 얘기도 있는데 네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라 향후에 아마 저런 유사한 무기들이 많이 등장을 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까 이게 이란 거랑 비슷하다. 이란 거를 갖고 와서 이제 사실상 분해해서 비슷하게 만들었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2분할로 준비를 해봤어요. 자 보면은 정 작가 네, 육안으로만 봐도 비슷해요. 예, 쌍둥이 같죠. 예. 네, 샤헤드 136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전쟁의 패러다임을 한번 바꿨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죠. 가성비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공중 타격 측면에서. 그리고 이걸 봤던 이제 미국에서 루카스라는 무인기를 개발을 했는데, 루카스는 뭐 사람 이름이란 뜻이 아니라 네. 그 저가형 이제 무인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줄여서 이제 미국판 샤이드라고 부르는데, 비슷한 거는 사실 개념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냥 발사해서 그 고정된 목표물을 타격하는 아주 값싼. 샤이드 136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낮은 빠르지 않은 속도랑 그다음 직진으로 가는 것 때문에 요격률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한꺼번에 발사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감당을 못하는 측면이 있고, 이 지점에 착안했던 미군도 이제 같이 루카스라는 이제 비슷한 개념의 네. 형태가 비슷하다기보다는 개념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긴 하는데, 사실 이런 무인기 체계 같은 경우는 뭐 샤헤드 136으로 대표된 이란이 처음으로 한 게 아니라 80년대 90년대부터 전쟁을 좀 한다는 나라들은 뭐 끊임없이 테스트를 해봤고, 웃긴 건 이 샤헤드 136이랑 좀 비슷하게 생긴, 그리고 초기 개념을 가져왔던 건 이스라엘의 하피라는 무인기입니다. 우리나라 도입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자, 그런데 육안으로만 봐도 상당히 비슷하니까. 네. 저게 그러니까 이란전에 처음 쓰였을 때 이란 입장에서 이럴 것 같아요. 아니 우리랑 비슷한 무기인데 저게 우리 건지 아닌 건지 좀 헷갈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교란술인 것 같기도 하고요. 성능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외형적으로는 비슷하니까 예. 피하 식별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성능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이란의 샤헤드는 A에서 B라는 지점으로 날아가서 자폭하고 폭파하는 예. 그런 기능만 가지고 있다면, 지금 루카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뮤직과 통합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뮤직이 음악이 아니고 네. 뮤직은 이 무인 체계를 연결해서 통합 운영하는 통신 데이터 체계를 뮤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루카스가 이게 통합이 되면은 여러 루카스가 군집으로 이 운영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정찰 드론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스파이 역할도 하고 그렇게까지? 자폭도 하고 네. 다양한 능력을 정확도와 유용성 이런 부분에서 샤헤드는 상당히 차별화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하늘을 어떻게 보면 지배했던 전략 폭격기 3대장에 더해서 자, 루카스, 미국이 처음 꺼내는 루카스라는 드론까지 살펴봤다면 땅과 바다를 장악한 미국의 무기들은 뭐가 있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사막 한가운데서 대형 미사일이 지금 발사가 되죠.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굉음입니다. 그리고 모래바람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루카스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처음으로 실전 배치했다면서 공개한 이른바 프리즘, 신형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자, 이번에 다음 영상 한번 보죠. 이번에는요, 또 미국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미군이 잠수함에서 어뢰를 또 발사하니까 저렇게 이란의 군함이 큰 물기둥과 함께 치솟으면서 침몰하는 영상. 자, 이렇게 중동 전쟁의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자, 일단 처음 봤던 무기부터 짚어볼게요. 김대호 평론가. 프리즘이라는 게, 자, 이 프리즘,
이게 이번에 처음 사용된 무기라고 하던데 사거리가 500km가 넘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쓰였던 것, 그리고 러시아가 제일 아파했던 게 바로 이제 미국이 만든 에이테킴스라는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하이마스라는 이제 고기동 다연장 로켓포 체계에서 많이 썼는데 이번에 처음 등장한 게 바로 이 프리즘이에요. 프리즘은 에이테킴스를 대체하는 신형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용된 게 굉장히 추정이지만 아무래도 이 프리즘은 만들 때 타겟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방공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더 기지를 정밀 타격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거리도 기존의 에이테킴스보다 한 200km 긴 500km로 만들어졌고요. 대신에 에이테킴스보다 작고 그다음에 탄두 중량도 작습니다. 대신에 사거리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전에 하이마스 같은 경우에는 에이테킴스 한 발만 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저 프리즘은 2발까지 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작지만 강하고 또 한 가지로는 이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프리즘은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타겟을 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싶으면 B라는 타겟으로 이렇게 목표를 바꿀 수 있게 인공지능 기술도 들어가. 미사일에서 직접 목표를 바꾸게요? 네, 미사일을 그런 위치를 바꾸는 능력도 갖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주한미군에 보면 이제 M270 MLRS가 지금 배치돼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한미군도 M270A2 모델로 성능 개량한 게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지금 프리즘을 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나라에 이 프리즘이 배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AI 탑재 가능성에 이란의 방공망을 흔들기 위해 장거리, 사거리 한 500km까지 넘게 개량된 프리즘을 꺼내 들었다면 바다 위에서는 아까 영상에 보신 것처럼 이란의 군함을 침몰시켰던 그 어뢰가 마크 48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어떤 무기입니까?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어뢰를 이용을 해서 적 함정을 파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래요. 거의 80년 만에 쓰인 건데, 근데 마크 48이라고 하는 어뢰는 신무기는 아닙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직경이 뭐 533mm 그리고 길이가 5.8m고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표적을 자체 포착을 해서 선체가 있으면 선체 밑에서 폭발합니다. 이게 폭발하면 그 폭발 그 버블에 의해서 위에 함정이 두동강이 나는 거예요. 2010년 우리 천안함 두동강이 난 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폭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그런 어뢰가 바로 마크 48 어뢰고, 미국은 이번 이란 공격을 통해서 뭐 이란 함정 크고 작은 것 40여 척을 이미 폭파했다, 무력화시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마크 48 어뢰를 쓴 게 인도양 파키스탄 인근에서 또 쐈다라고 하고, 아까 프리즘에도 AI가 장착됐을 가능성을 거론을 해주셨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 김대엽 평론가, 그러니까 AI가 본격적으로 쓰였다는 얘기 같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과거 그 미국의 9.11 테러 일으켰던 빈라덴은 잡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2003년 이라크전에서 사담 후세인 잡는데도 6개월에서 9개월 걸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마두로 2시간 만에 체포됐죠. 그리고 하메네이 1시간 만에 제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인공지능과 사이버전이 결합됐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이런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인공지능이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 이제 비물리적 수단, 이게 보통 이제 사이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의 통신망도 교란했고 또 한 가지로는 테헤란의 교통 카메라를 해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메네이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지만 미국, 이스라엘이 같이 또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죠. 여기다가 중요한 표적을 선정하는데 뭐 엔트로피 클로드라든가 여러 가지 인공지능들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테헤란의 교통 CCTV까지 인공지능으로 다 살펴봤다. 이렇게 AI의 활약상을 짚어줬는데, 이렇게 미국이 뭐 다 꺼내들고 AI까지 했다면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이번에 들고 나온 걸로 추정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집속탄이라는 거. 네,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상공에서 집속탄이 터지는 광경이 좀 보여졌었는데 집속탄이 뭐냐면 이제 수많은 자탄들을 내장한 탄두가 상공에서 터지면서 이 집속탄의 탄두들이 수많은 자탄들이 지상에 떨어져서 이제 인명 피해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그 불발탄 같은 게 생겨버리면 예. 그 지역은 이제 사람들이 계속 다닐 수 없게 되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속탄은 사용 자체가 금지돼 있고 특히 민간에 사용되는 거는 엄격하게 금지돼 있거든요. 백린탄과 더불어서. 근데 예. 이란이 이걸 좀 사용했다는 얘기는 뭐 어떻게 보면 전황이 굉장히 다급하니까 예. 전세를 좀 뒤집을 만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팔이나 다리 하나가 없어지거나 심하게 다쳐도 저항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항하는 마음이 꺾여 버리면 그 다음에 저항을 할 수가 없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이 그런 각종 다양한 무기들을 사용했다라는 걸 공개하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메네이를 폭사했는지 뭐 교통 카메라를 해킹했다는 얘기도 이제 일부러 흘린 거는 네. 너희들이 아무리 저항해봤자 우리 손바닥 아니야. 그러니까 적당히 해. 그만하자. 뭐 항복해. 뭐 이런 뜻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긴 이제 심리전의 일환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 영상 보면은 저게 오른살 보면 불꽃놀이 같지만 저 불꽃에 사람이 타 죽거나 아유, 아니면 집이 예. 불타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저항할 마음이 가진 사람도 아, 내 집이 불타버리고 내 차가 없어지고 내 가족이 죽거나 다치면 그렇게 저항하는 마음이 꺾일 수가 있어서 이란이 저걸 사용했다는 얘기는 예. 뭐 거의 막바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한테 좀 쌓인 게 많이 있으니까 네. 보복하기로 마음 먹을 수도 있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 예. 소량만 사용됐지만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사용될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 측의 주장이지만 이 집속탄까지 사용했다는 건 그만큼 이란이 다급하다는 것 같은데, 정명수 작가, 네, 이게 짧게 여쭤보면 우리 북한에서도 네, 갖고 있다. 맞습니다. 이 집속탄을, 이게 맞아요? 북한도 집속탄을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왜냐하면 전쟁에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까 없을까라고 생각된다면 일단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대비를 해야지 하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거는 최악의 패배가 최선의 승리보다 최선의 현재보다 더 나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북한이 집속탄을 당연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전장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한 그 집속탄에서 북한chế 집속탄이 확인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크라이나에서 테스트를 충분히 해봤을 거고 유사시에 우리에게도 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 여기 화면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제 확보가 된 건데 보면 한글로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제가 아니라 북한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무기들을 짚어봤다면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게 있어요. 이제 물론 전력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무기 말고도 병력이 있는데, 김대욱 평론가. 예. 아까 조금 전에도 저희가 짚어봤지만 이란의 핵시설에 들어가서 우라늄을 갖고 나오기 위해서 미군의 특수부대를 보낼 수 있다. 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예. 그러니까 특수부대라고 해도 어차피 이제 미국 국내 여론은 이거를 지상전에 미군이 개입하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방식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 이거를 대신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하고 네. 지원을 미군이 하는 방식으로도 미국 쪽에서는 검토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상전에 개입 안 하는 조건이 돼버리니까 지금 사실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지상전도 포함이 돼 있고 아니면 이렇게 공중 공격만 계속하다가 그냥 끝내는 것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황에 따라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정 작가. 네. 미 육군 최정예 공수 부대인 82 공수사단에서 갑자기 이 훈련을 돌연 취소했다. 그래서 이거 이란에 투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일단 82 공수사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밀리터를 좋아하시는 분은 당연히 알고 있는 그 별명이 올 어메리칸스라고 불리는 건데 부대 마크가 빨간색 두 개의 이제 A자가 붙어 있습니다. 예. 101 공수사단, 그러니까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 주인공들이 속해 있던 그 부대와 더불어서 2차 대전 때부터 맹활약했던 공수부대, 그러니까 수송기나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적진에 투하되는 그런 부대였는데 만약에 이제 미군이 이란과의 지상전에 부대를 투입한다면 기갑사단이나 이런 육군 병력보다는 잘 훈련된 공수부대를 투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까지.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특수부대 혹은 지상전까지의 투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Mr. President, don't you need ground troops to secure the enriched uranium at the nuclear sites? We'll find out about that, and at some point maybe we will. We wouldn't do it now. Maybe we'll do it later. 이렇게까지 우리가 병력, 물자, 자원 투입 가능성 다 봤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전쟁 언제까지 갑니까? 뭐 단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길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4 내지 6주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란은 또 뭐 언제까지 할 수 있겠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이란이 과연 언제까지 이걸 버티어 나갈 것인가 이게 기간을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이란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냐. 자, 세 분과 함께 이번 중동 전쟁에 등장한 무기와 또 병력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Our objective is to defend the American people by eliminating imminent threats from the Iranian regime, a vicious group of very hard, terrible people. 자,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열흘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전장을 보면 뭐 신종 무기에 기존 무기들의 뭐 압도적인 화력까지 더해지고 있지만 김대영 위원, 과거와 확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AI 정보력이 주도하고 있다 이 점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전쟁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이제 2001년에 9.11 테러 일으킨 빈라덴 같은 경우에 네, 미군이 잡는데 10년 걸렸죠. 10년. 그렇죠. 그리고 사담 후세인도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체포하는데 한 9개월 걸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마두로 체포에 2시간. 2시간. 그다음에 이 지금 하메네이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만에 제거됐죠. 그렇죠. 사실 이제 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분석입니다. 지금 이제 분석을 인공지능이 담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해졌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미 국방부가 2017년부터 인공지능을 광범위하게 사용했는데 그 전에는 정보 분석에만 2,000명이 동원됐어요. 네. 근데 이걸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20명이면 됐다. 20명이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적은 인원으로 빠른 시간에 결정을 해서 타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시간이 흘러서 재래식 무기들이 뭐 점점 고도화가 되더라도 이제 이 현대전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정보력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번 하메네이 제거 작전부터 지금의 전황까지 그러면 이 정보전의 숨은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하나 보고 시작해 보죠. 이란 최고 지도자와 수뇌부들이 28일 오전 회의로 한자리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이 30발의 미사일로 집중 공격했습니다. 수도 테헤란에 있는 하메네이의 집무실 주변은 폭격으로 폐허가 된 모습입니다. 자, 바로 이번 중동 전쟁의 시작.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른바 장대한 분노. 하메네이 60초 제거 작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 하메네이를 제거하는데 걸린 시간이 60초. 그러니까 단 1분 걸렸지만 이 작전의 기반이 된 그 정보들은요. 사실 20여 년 전부터 이게 축적이 차곡차곡 축적되어 와서 1분 만에 수행됐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축적해 온 거죠? 예, 1989년도 그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가 되는 저는 전부터 정보는 수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37년 이상의 이스라엘 모사드가 하메네이에 대한 인물 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을 해왔다고 봐야죠. 뭐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습관이 있는지, 개인 성향이 어떤지, 또 회의는 어디서 하고, 또 어떤 뭐 루틴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마 조각조각 첩보를 꾸준히 모아서 정보로 상당히 축적을 해놨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 모사드가 하메네이에 대한 모든 것을 뭐 1년도 아니고 한 20여 년 가까이 축적을 해서 데이터화 해왔을 거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자, 지금부터는 하메네이 제거 당일 이 미국이 어떻게 하메네이의 동선을 파악하고 하메네이를 제거까지 하게 된 걸까? 자, 폭사 그 당일 타임라인을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기밀이다 보니까 뭐 세세한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직접 또 현장을 뛴 전문가들을 모신 만큼 개인적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저희가 짚어드린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첫 번째 전자전 사이버전 게시가 뜨는데 김대영 평론가. 그러니까 원래 하메네이가 집무실에 있다가 폭격을 당했는데 그 전에 전자전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 전쟁부나 그리고 합참의장 그리고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이 예. 공통적으로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다영역 작전이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육해공 사이버 우주 공간, 특히 사이버 우주 공간에서 이번에 중요한 작전들이 많이 펼쳐졌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전자전도 있고 예. 사이버 해킹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작동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메네이가 저렇게 모였을 때 예를 들어서 폭격 전에 제밍을 걸어서 통신을 다 못하게 한다거나 지금 여기 나오고 있죠. 쉽게 말해서 휴대폰을 못 쓰게 만든다. 예, 미 합참의장도 네. 통신 감시망 교란하고 무력화시켰다. 그러니까 공습이 일어날 거를 알지 못하게 예. 사전에 차단하는 작업을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비물리적 수단을 이용해서 네.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도 적절하게 대처를 못했고 또 한 가지로 이전부터 이미 이제 통신이나 인터넷 해킹을 통해서 네. 하메네이와 그 경호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대부분 다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시점을 선정을 해서 공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격적인 폭격을 하기 전에 디지털 뭐 쉽게 말하면 정전 네. 이런 걸 먼저 시켰다. 그래서 이제 통신망을 막아버리고 작전을 수행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란 국민들에게 다수에게 이런 메시지가 발송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발송 내용을 보면은 이게 복수의 시간이 왔다. 우리 이란의 형제 자매들의 자유를 위해 복수의 시간이 왔다. 이런 내용의 문자들이 속속 전해졌다는 겁니다. 아니 정 작가님, 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보낸 건데요? 원래 이 앱은 바데사바라고 예. 이란 국민들이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하루에 몇 번씩 메카 방향을 향해서 절을 해야 되거든요. 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알려준 앱이 바로 바데사바니까 무슬림이라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앱에 이런 메시지가 갑자기 복수의 시간이 왔다. 봉기하라. 이런 메시지는 뭐 당연히 예.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제 그 얘기고 28일 이제 공습 작전이 시작되는 즈음에 한 수백만 건, 대략 한 500만 건 정도 메시지가 이제 뿌린 거예요. 우리 휴대폰에 보면은 가끔 이제 누구 실종됐다고 메시지 오잖아요. 네. 그런 건이 갑자기 왔는데 이제 북한에서 보낸 메시지가 해킹이 돼서 온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저항 의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거기다가 예. 이란이 올 초까지 그 시민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수만 명의 사망자들이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수심을 부추기는 그러니까 이란을 내부로 또 붕괴시키려고 하는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보시면 될 내부 것 같습니다. 봉기를 일으키려는 그런 그렇죠. 뭐 일종의 심리전일 수 맞습니다. 있다 이런 설명을 네.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정 교수님, 이렇게 통신 장비를 마비시키고 또 이렇게 문자를 다량 보내서 뭐 봉기를 유도하려는 이런 것들이 모사드의 작전 수법입니까? 그렇습니다. 통신 물품을 활용해서 작전을 한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어떤 사례죠? 2024년도에 예. 그 헤즈볼라 요원들을 네. 대상으로 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삐삐 무선 호출기 폭발 공작을 아마 그 예. 통신 물품을 활용한 어떤 특수 공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때죠.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요때도 삐삐 폭발 사건. 요것도 통신을 어떻게 이용한 거예요? 당시에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추정하기에는 사업가로 위장한 모사드 요원 또는 모사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네. 헝가리에서 위장 회사를 운영을 하며 설립해서 운영을 하면서 네. 대만제 OEM 방식으로 대만제 삐삐를 생산을 해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삐삐 내부에 네. 폭발 물질을 탑재를 해서 하메네이에 공급을 한 거죠. 네. 근데 더욱 놀라운 예. 것은 사실 그 감청이나 이런 어떤 보안을 위해서 휴대폰을 버리고 삐삐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게 만든 그 이스라엘의 공작이 감탄을 자아내는 어떤 저렇게 통신 굉장한 장비를 결과를 통한 또 공작이 예, 실제로 얼마 전에 2024년에 있었다라는 설명을 또 해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작전을 거듭했는데 다음 작전은 뭔지 한번 타임라인으로 보죠.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달 28일 오전에 정밀 타격 좌표가 확보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란의 고위 관리들이 지상에 있는 하메네이의 집무실로 대거 이동하는 장면을 포착했다는 거고, 그래서 정밀 타격 좌표를 정보당국이 확보할 수 있었다. CIA와 모사드가. 근데 이 타격 좌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해킹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서울 시내만 하더라도 네. 어마어마한 양의 CCTV가 있죠. 그렇죠. 예, 요거를 해킹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통 카메라들을 해킹을 하면 어떤 특정한 대상이 어디로 이동한다라는 걸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하메네이가 어떤 방향으로 동선이 이동하는 거를 이 CCTV 교통 카메라 해킹을 통해서 대부분 다 알아냈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 뭐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많이 쓰는데 우리가 특정 뭐 어떤 사람이 실종되거나 네. 혹은 특정 범죄자를 추적할 때 기지국을 통해서 위치 추정을 하죠. 그럼 만약에 하메네이 인근의 경호원들이 그런 스마트폰을 쓸 때 그런 걸 추적해서 위치를 알 수가 있죠. 그렇게까지.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사전에 하메네이가 이제 무슨 회의를 한다라는 네네. 그런 과정을 좀 사전에 예측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문득 궁금해지는 게 정 교수님. 아니 저렇게 CCTV로 일단 뭐 해킹하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해킹을 해서 어디 있는지 동선을 파악하려면 일단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메네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상 땅굴에 숨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땅굴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걸 알려면 이 측근들 통해서 뭐 소위 말하는 휴민트 이런 거 아니고선 모를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사실 하메네이가 최측근 아니면은 그런 뭐 경호원이나 뭐 지하에서 올라오는 그런 거를 뭐 휴민트로 사실은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런 상황을 어떤 정보로 수집을 했다 그러면 지하에서 뭐 지상으로 올라오는 상황을 수집한 출처는 저는 휴민트보다는 데킨트 수단에 의해서 뭐 데킨트? 기술 정보죠. 그러니까 뭐 적외선이든 감청이든 예. 뭐 무전을 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최고 지도자가 이동한다 올라간다 한다든지 그런 무전을 통해서 무전을 도청해서 도청을 해서 네. 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뭐 측근 중에 뭐 우리가 휴민트를 해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온다는 걸 파악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이렇게 데이터를 감청하는 걸 데킨트라고 하나요? 테크니컬 인텔리전스고요. 테크니컬, 예. 위성이나 어떤 신호 정보, 그다음에 영상 정보 같은 것을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우리가 테킨트로 그런 방법까지 동원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 자 이렇게 CCTV 해킹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CCTV를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해킹할 수 있었던 건 오히려 이란 덕분이다라는 분석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사실 회교혁명 전에 이란과 이스라엘 아주 돈독한 관계였고, 모사드 요원들이 이제 그 이란에 이제 있어서 이란의 정보기관과 교류를 했던 적이 있었고, 이후에도 이제 사실 인적 아니면 네트워크가 계속 붕괴되지 않고 유지가 되어서 그냥 농담 삼아서 테헤란은 모사드의 놀이터 라는 식의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이번에도 그 교통 카메라 CCTV를 해킹한 거는 차량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까지 쫓아갈 수는 없는데 이란의 신정 정부가 그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을 단속하기 위해서 폐쇄로 TV를 곳곳에 또 설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는 아마 교통 카메라처럼 도로가 아니라 상점이라든지 아니면 거리,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에 설치를 했는데 이 CCTV도 해킹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에서 내려서 어딘가 이동하든지 아니면 그 휴민트라는 게 당사자가 모르는 휴민트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고 뒤조다의 그 경호원이 이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음료를 사기 위해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상점에 음료를 사는 곳을 확인한 다음에 가면 이 사람이 다음 행동이 뭐다라는 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되게 말씀드린 웃긴 건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을 체포해서 벌금 매기고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을 출입시킨 상점을 이제 단속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최고 뒤조자의 사망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물론 이게 뭐 정보가 기밀이다 보니까 저 CCTV까지 세밀하게 다 해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이란 내에서 저렇게 히잡을 단속하기 위해 CCTV가 확대됐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다음 작전으로 한번 얘기를 더 해보면, 어쨌든 동선을 이렇게 하메네이가 집무실로 이동하는 걸 알았으면은 이제 언제 타격할지 그 시점도 사실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1, 2초가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 언제 타격해야 된다, 요 시점을 알려준 게 AI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사실 이번 전쟁은 AI의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하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표적, 예를 들어 하메네이다. 그런데 하메네이 같은 경우에는 정찰 위성으로 찍었을 때 얼굴 전면을 찍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각도, 옆에서 찍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이 잘하는 게 그런 일부분만 찍은 사진을 가지고 저 사람이 하메네이인지 아닌지를 금방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네. 바로 뭐 인공지능 예를 들어 90% 확률로 이 사람이 하메네이라고 특정을 하면 바로 공격을 하면 성공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 교수님, 아무리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들 가끔 써보면 AI도 틀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대한 작전을 AI한테 맡겨도 되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우리가 이 작전을 실행하기 전에 뭐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AI가 충분히 활용이 되고 그랬을 걸로 추측이 되는데요. 실제 AI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뭐 사실 어떤 작전을 실행했다는 것은 조금 과장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이제 저희 이 정보기관이 입수된 정보는 네. 휴민트든 뭐 테킨트로 정보를 입수했던 상호 교차로 크로스 검증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아, 크로스 검증. 예. 네. 휴민트로 입수했으면 또 뭐 저 테킨트 위성이나 이런 걸로 한 번 더 추가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상호 크로스 검증을 하는데 이번 작전 같은 경우도 만약에 휴민트가 확보되어 있었다면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 뭐 저 수뇌부들의 차량 이동 동향이나 예. 뭐 현장 주변 움직임 특이 동향 같은 거는 휴민트를 통해서 뭐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을 된다든지 네. 되는 동향이 포착이 된다든지, 그리고 만약에 내부에 우리 휴민트가 있다, 뭐 이스라엘에 고위급의 휴민트가 있다 그러면 휴민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또 유선이나 이런 휴대폰으로 연락을 못 하고 차단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런 거에 또 대비해서 상호 사전에 약정을 해서 뭐 가장 고전적인 수법이긴 하지만 집에 뭐 화분을 걸어 놓으면은 이 작전이 지금까지 변동 없이 진행을 된다든지, 네. 베란다에 화분을 내놓는다든지, 빨래를 걸어 놓는다든지, 그래서 뭐 왜냐하면 그런 휴대전화가 나중에 또 역으로 추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검증할 수 네. 있으니까 그런 뭐 고전적인 또 이 첨단 시대에 또 고전적인 어떤 그런 기법들이 또 뭐 전혀 적용 안 된다는 허점을 찔러서 뭐 그럴 가능성. 그러면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어쨌든 뭐 휴민트와 테킨트라는 걸 교차 검증해서 AI로 판단을 했을 거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지만 국정원에도 또 계셨으니까 이 모사드라는 데의 휴민트는 어느 수준입니까? 근데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계 최강의 뭐 휴민트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게 모사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모사드가 가지고 있는 뭐 강점이 예. 요원들의 어떤 자질이나 어떤 축적된 작전 경험 이런 것에서 어떤 정보력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모사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포진되어 있는 어떤 자발적인 정보 자산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히브리어로 사야님이라고 사야님. 사야님이라는데 이제 조력자라는 어떤 의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 세계 한 3만 5천 명 정도 이상의 어떤 사야님들이 포진해서 예. 자발적인 어떤 정보 자산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뭐 전 세계적으로 예. 1,5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네. 잠재적인 어떤 정보 자산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유대 사회의 어떤 네트워크 구축의 핵심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차바드라는 유대인 단체가 네. 세계 그 100개국 이상의 나라에 5,000개 이상의 어떤 차바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 뭐 최근에 우리 중국의 공자학원 같은 어떤 일종 뭐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센터가 또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가교 역할도 이렇게 네. 하고 있고. 가교 예. 역할까지. 그래서 저 보면은 손자병법에 우리 두 가지 그 향간과 내간 간첩 나오는데, 지역을 얼마나 잘 아느냐, 그 지역의 정세에 능통하냐 하는 게 스파이 포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중동 쪽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강점을. 네. 이렇게 사야님이라는 네트워크까지 사야님.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이 하메네이의 제거 작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가상 타임라인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겠죠. 정밀 타격 좌표를 확보했다면 오전 9시 45분경에 하메네이 공습, 제거 작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때 보면은, 자,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2011년에 보면은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빈라덴 사살 작전 때 저거를 백악관 상황실이라는 곳에서 참모들이랑 쭉 지켜봤거든요. 뭔가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번에 이 작전을 했을 때도 트럼프가 사진을 하나 공개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요. 이때도 보면은 트럼프가 가운데 앉아 있고 오른쪽 왼쪽에 참모들이 있는데 자, 앞에 뭔가가 켜져 있는 것 같은 분위기, 뭔가 일일이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김대영 평론가. 예. 트럼프도 일일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했을까요?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높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예. 트럼프 대통령 뒤에 지도가 하나 보이죠? 그렇네요. 저 지도 잘 보시면 현재 그 이란 주변에 네. 미군의 어떤 전력이 배치되어 있는지가 공개가 다 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마 이제 앞부분에는 예. 스크린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크게 두 가지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미국은 보면 키홀이라는 정찰 위성을 운영해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아마 하메네이 제거하는 모습을 봤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런 때 보면 또 투입되는 또 정찰기가 있습니다. 예. RQ-170이라는 스텔스 무인 정찰기도 동원이 돼요. 아. 그래서 아마 이 RQ-170이 그 폭격이 진행되는 하늘에서 네. 뱅뱅뱅 돌면서 계속 영상이나 사진 정보를 저 백악관으로 실시간으로 보냈을 겁니다. 실시간으로? 예. 그러면은 앞에 스크린에 저런 상황들이 지금 뜨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의 통신 위성을 운용 중에 있고 심지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보면은 그 적외도 인터넷 통신 위성 예.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하면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야말로 HD급 화질로 폭격하는 영상까지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아까 적외선 카메라로 현장을 뭐 다 찍어서 요즘 중부사령부가 계속 전황까지 공개를 하던데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정 교수님. 일단 저렇게 상황실로 실시간까지 다 영상이 전송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건 알겠습니다만 하메네이가 폭사된 뒤에는 이 사람이 하메네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뭐 우리 저 2010년 11년인가요? 그 오사마 빈 라덴 네네. 사살할 때 파키스탄 북부에 그 작전을 할 때는 직접 특수 부대 요원들이 들어갔죠. 들어가서 사살을 하고 뭐 사망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폭격을 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하는 건 불가능했을 거고요. 그렇죠. 어떻든 그래서 저는 폭격 이후에 예를 들어 의료진이나 뭐 수뇌부 고위층 간의 어떤 통신이나 어떤 그런 감청 정보 그리고 대통령이나 수뇌부들의 어떤 특이한 움직임들이 네네. 있는지 그런 걸 포착했을 거고 또 뭐 더 고전적으로 가면은 뭐 방송국 같은데 예. 음악 방송 같은 게 갑자기 좀 프로그램이 중단된다든지 뭐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체크를 했을 거고 그다음에 의료진이 있는 뭐 병원이나 이런 데 내부 어떤 휴민트 그래서 아마 테킨트와 휴민트 간의 어떤 그런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확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척보들이 나왔을 그렇군요. 거다. 그래서 그리고 사전에 폭격을 하고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나름대로 체크리스트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 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이행을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자, 하메네이의 이런 사망 후에 둘째 아들 모스타파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사람이 뭐 부상을 당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미 국방장관이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모스타파가 부상을 당했다는데 사실인가? 그의 상태는 지금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제가 뭐 헤그세스 장관의 속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알고 있을까요? 저는 뭐 블러핑일 가능성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높다고 보고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나 예. 미국의 어떤 정보력을 봤을 때 모스타바에 대한 어떤 인물 정보 기본 인물 정보도 뭐 아버지의 견줄만큼 상당한 축적이 돼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아버지의 견줄만큼. 예. 자, 트럼프는요, 이 모스타파라는 인물을 향해서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란에서 지도자가 되려는 자 결국 죽음을 맞는다라면서 제2의 참수 작전 가능성까지 거론을 한 거죠. 김대영 의원. 예. 그러면 만약에 2대에 걸친 참수 작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더 준비를 치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하메네이가 제거된 이후에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들은 다음은 누가 될 것이냐라는 거를 먼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후계자들 중심으로 정보 역량을 집중했을 거고 이제는 완전히 드러났죠. 이제 모스타파가 후계자가 됐다는 걸 알았으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모든 정보 역량은 이 모스타파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그러면은 앞서서 하메네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보가 유출됐는지 네. 이런 것도 다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겠어요, 이란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현재 모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자리에 오래 있지 않을 겁니다. 계속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하메네이 제거 때보다는 물론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새로운 정보 기술들이 많이 발달이 돼서 나오고 있지만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동이 이렇게 잦다 보면 사실은 이 표적을 쫓아가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전의 하메네이 제거보다는 좀 난이도가 있는 작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단 60초 만에 제거가 됐어요. 이란의 정보력은 어떤데요? 이란의 정보력이 이번 뭐 전쟁을 통해서 정보력 부재가 뭐 저는 여실히 노출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란 정보 체계가 내각에 소속돼 있는 이란 정보부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내각에 돼 있는 정보부하고 혁명수비대 정보국 이원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 양쪽 기관들이 우리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 때 중앙정보부와 뭐 보안사 같이 어떤 기능에 어떤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또 핵심 기능이 수뇌부 신정 체제 수뇌부를 수호하기 위한 어떤 뭐 반인사 체제를 감시하고 제출하는 그런 기능에 좀 치중돼 있다 보니까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정보기관으로서의 대외 정보력에서는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군요. 정 국장님 짧게 여쭤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 얘기를 짚고 있지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역시 안보 정세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인데 우리는 뭘 대비해야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지금의 오늘날의 정보전이 어떻게 보면 쩐의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경제력이 어떤 정보력을 좌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돌입해 있는데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경제력이 고도화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과거 시대에 비해서 엄청난 정보적인 역량을 키워왔지만은 앞으로 이제 AI 시대에 맞게끔 휴민트든지 과학 정보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중동 전쟁 속 치열한 정보전 한번 저희 짚어봤습니다. Well, it's only good if you win. You know, you can only, and we've won. Let me say, we've won. این اطمینان را به همگان می‌دهم که ما از انتقام خون شهداء شما صرف نظر نخواهیم کرد. 자, 전쟁이 길어지는 가운데 이렇게 미국과 이란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지만 돌연 트럼프가요 얼마 전에 사실상 우리가 이겼다라면서 승리 선언을 했었죠. We've won. Let me say, we've won. You know, you never like to say too early you won. We won. We won the bet. In the first hour, it was over. 게다가 이 미국의 작전에 대해서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누군가가 10점 만점에 몇 점 주겠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10점을 넘어선 15점 정도라고 말했다라고 평가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스스로에게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준 건데 어쨌든 이런 트럼프의 말과는 좀 다르게 지금 전쟁이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현승 교수님, 앞서 저희가 짚어봤는데 그 모스타바가 첫 메시지를 냈는데 피해에 대한 복수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 발언이 트럼프가 앞서 봤던 그 일방적인 승리 선언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좀 자극을 받았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은 아직 안 끝났다. 그리고 피해 복수를 반드시 하겠다라고 이제 강경한 그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설명은 좀 더 구체적이에요. 그 피해 복수를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물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그것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끼사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끼사스. 이슬람 형법에 이 형벌의 세 종류가 있는데 네. 후두두형 끼사스, 타아지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끼사스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테헤란이 금융기관이 은행이 폭격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국 계통의 그 은행들을 공격하겠다 그래갖고 지금 걸프 지역에 있는 은행들이 다 문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키사스의 보복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당히 강경하다. 또 이런 분석을 주셨는데 자,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이 오늘로 14일째 접어들었습니다. 딱 4주 목표했던 거의 절반이 오늘인데 그래서 오늘은요 미국 중동 군사 전문가 특별하게 모시고 저희가 손익계산서 그리고 출구 전략까지 한번 싹 제대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겁니다. 트럼프가 지금까지 얻은 것부터 한번 살펴보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제거. 일단은 이거는 미국에게 득으로는 읽힙니다만 이원상 교수님. 예. 그런데 지금 모스타파가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괴멸은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특히 이제 주장했던 것은 지도부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체제를 바꾸겠다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친미 성향의 그 정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성공한 건 그 앞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층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그 의미를 크게 둘 수 없는 것이 그 하메네이는 이미 그런 암살 위협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고령이었어요. 그래서 언제 죽어도 이상한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비를 미리 다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폭격으로 하메네이를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고 다만 그때 같이 죽은 군부 지도층 한 40여 명 이거는 이란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타격입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 하메네이 중심으로 그 체제 이게 사실 수십 년간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없앴기 때문에 내부 위기감을 좀 줬다 이런 평가는 있지 않나요? 내부 위기감은 물론 있죠. 그러니까 물론 있기는 있는데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성직자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혁명 수비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일반적인 국방저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여러 가지들을 묶어주는 게 그 역할이 하메네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모든 걸 다 휘두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권력을 좀 나눠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조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세우느냐 못 내세우냐 바로 요 차이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개전 초기에는 트럼프에게 득인 것처럼 보여도 지금 상황에서는 마냥 또 득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얻은 또 다른 것은 뭘까? 두 번째 이겁니다. Their air force is gone. Their missiles are down 90%. Their drones are down 85%. We're blowing up the factories where they're made left and right, where we totally obliterated Iran's nuclear potential. We obliterated it. 자, 지금까지의 전황에서 트럼프가 얻은 두 번째 미국의 득을 살펴보면 이거는 엄효식 실장님이 제시를 해주셨어요. 핵 위협 차단이라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완전히 차단된 게 맞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이란의 핵시설 능력을 제거하겠다는 게 목표였었고 이미 이런 목적으로 작년 6월 어마어마한 전력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했다는 것은 작년의 공격이 불안전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이 됐었고 지금 현재도 엄청난 전력으로 핵시설들을 타격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상군이 투입돼서 남아있는 숨겨져 있는 핵시설물들을 획득해야 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 자체는 지금도 핵시설 완전 제거를 목표로 작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제한적인 성공이었다라는 것을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핵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이란의 전진 속도를 좀 늦췄을 따름이지 완전 제거는 아직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 역시도 완전한 득이다라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얻은 또 다른 것 이번에는 김인환 교수님이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자, 미국의 득. 그 다음은 이겁니다.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어쨌든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개전 초기에 이제 뭐 한 전략 폭격기 3대장 다 보내서 압도적인 화력 자랑하고 했는데 뭐 공습의 위력을 일단은 미국이 보여주긴 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은 결국 강한 지도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결단력 있는 지도자다, 그다음에 강한 지도자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통해서 단기간에 뭐 하메네이를 제거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외부의 갈등이 발생을 하면은 내부적으로 단결이 되고 또 지도자에 대한 지지를 표해지는, 지지가 강해지는 소위 말하는 랠리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그것을 바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특히 이번에 뭐 중간 선거 같은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노린 측면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지만은 지금 중간 선거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8개월 정도 남은 상태고 또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쟁의 그 상황에서 이거를 예단하기는, 그 효과를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랠리 효과 말씀해주신 거,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이 효과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사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지하는 여론이 한 30%, 반대하는 여론이 40% 중반. 지금은 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에서 또 결사항전을 얘기하고 있고 하니까는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점점 더 추이를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도 장담하기 어렵다. 자, 트럼프는 앞서 들은 것처럼요. 뭐 10점 만점에 15점까지 지금 본인이 주고 있지만 딱히 손에 쥘 만한 득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론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분명 그러면 트럼프가 잃은 것도 있다, 이런 얘기겠죠. 트럼프가 잃은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의 실입니다. 자, 오락가락하는 트럼프라는 건데 이거는 왜 그런지 일단 저희가 목소리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I think they should. I think they should use. Look, we took out just about all of their mine ships in one night. We're up to boat number 60. A new report says the military investigation has found it was the United States that struck the school. I don't know about it. 자, 저렇게 호르무즈 해협 호의 안 해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냥 지나가라라고 하고 초등학교 공습에 대해서는 그냥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곳곳에서 팩트들도 틀리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지금 핵심 지지층, 마가도 분열 조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기 때도 그랬고 뭐 대선 과정에서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과도한 해외 분쟁 개입은 안 하겠다, 지양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그게 원래 기본 스탠스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 들어 개입했죠. 그다음에 이번에 이란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대한 어떤 신뢰,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이 좀 훼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신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핵심 지지층이죠. 소위 말한 마가 세력 역시도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해외 분쟁에 개입 안 한다고 했고 또 군대 안 보낸다고 했는데 왜 보내느냐. 뭐 대표적인 거는 터커 칼슨이라 그러죠. 그 보수 농객인데 굉장히 강도가 셌습니다. 역겹고 사악하다. 저렇게 네,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다른 보수 농객인 메간 켈리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의 결정은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강경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죠. 저렇게 보수 진영에서 저런 목소리가 나올 정도면은 아니 어쨌든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지지층 좀 달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트럼프가 내세우는 명분은 뭡니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렇게 자기의 실수나 이런 것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자기에 대한 반발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더 윽박지르면서 나가는 것이죠. 이번에 나온 어떤 대응은 몇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마가다라는 거죠. 뭐 마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기만큼 본류가 어디 있느냐, 자기가 본인이 하는 것은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마가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이제 이란의 위협이 실존적이었다라는 것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란의 핵 능력이 있고 미사일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은 이란은 언젠가 우리 선제 공격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안 했으면 먼저 당했을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 위협을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또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전부터 이란에서 정보부를 통해서 자기를 어떤 제거하려고 하는 테러 위협이 있었다. 이것도 제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란은 실존적인 미국과 미국 지도자에 대한 위협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이게 통합니까? 글쎄요. 미국 내에서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게는 분명히 통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트럼프가 잃은 두 번째는 뭔지 한번 살펴보죠. 미국의 실입니다. 일단 돈은 쓴 만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돈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전황이 길어질수록 지금 돈이 천문학적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엄익실 실장님, 이게
뭐 CSIS 거기에 분석보다는 훨씬 더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분석들도 나오는데 대체 어디에 그렇게 돈 많이 쓴 거예요? 네, 민간 기관에서 연구한 것보다 미 국방부가 의회에 보고한 것을 보면 오늘이 이제 14일째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사용했던 예산이 약 3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그래요? 30조 원 예. 중에 50% 이상이 토마호크나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이런 고가의 탄약들로 주로 많이 쓰여졌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미 국방부가 의회에 요청한 그 전쟁 예산이 약 7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계획된 대로 만약에 70조만으로 끝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보다가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미국이 국방 예산이 1,00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강국이지만 뭐 무한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들은 결국 미국한테 부담을 줄 수 있고 그런 것은 지속될수록 미국민들의 어떤 불만이나 어떤 원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과도하게 들어가는 국방비를 어떻게 좀 줄일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고민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미국 여론도 악화되겠지만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가 또 사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돈 낭비하는 거 싫어하는 걸로 알려지고는 있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참을까요? 지난 1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 그때 이제 언급한 무기 체계 중에서 레이저 무기 체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당장은 사용하지 않지만 조만간 레이저 무기가 등장할 것이다. 레이저 무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성비 전쟁이나 전쟁의 지속력 측면에서 가격이 굉장히 싸고 그건 싸군요. 그다음에 무한대로 그것은 어쨌건 전원만 전기만 충전이 된다면 사용할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계속 빔을 쏘면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전쟁을 어떻게 슬기롭게 피할 수 있을까 문제에 대해서 아마 돈이 들어가지 않고도 그만한 위력을 내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데 전력화하는데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따져봤다면 반대로 또 다른 당사국인 이란 쪽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란의 계산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란의 먼저 이제 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무려 37년 동안 이란 신정 체제를 이끌어온 최고 지도자의 죽음이 먼저 거론되는데 이란은 40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었죠. 자, 하메네이 죽음 이후에 이제 저런 분위기들이 연출됐는데, 자, 이 교수님, 일단 이란 입장에서 보면 이 신정 체제 자체의 하메네이의 죽음이 얼마만큼의 위기감을 불러넣은 거예요? 일단 상징적으로는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야톨라라고 예. 하는 것은 신의 증표라는 뜻입니다. 하메네이의 명령은 곧 종교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특히 이제 이슬람 안에서도 이제 쉬아파를 믿는 이 사람들에서 그 아야톨라라고 하는 위치가 차지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교황 정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더군다나 자연적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폭탄을 맞아서 죽었다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이 이제 저렇게 화면에서처럼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걸 못 지킨 군분 도대체 뭐 했느냐 뭐 이런 비난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애도 기간을 40일로 설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동 그 관습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꼭 이게 40개 이게 아니고 가장 큰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알리바바와 40인에 도적할 때 그게 꼭 도둑 40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도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최대의 지금 애도를 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하메네이의 사망 이후에 모스타파가 선출되고 이 모스타파를 중심으로 이란이 좀 결속하기 시작하면서 심상치 않은 이런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آمریکا اسرائیل بدانید که تیرتان به سنگ خورده و در باتراقی که گرفتار شدید انشالله غرق خواهید شد ما افتخار میکنیم به ولی امر مسلمین حضرت آیت الله العظما امام سید مجتبی حسینی خامنه ای 자, 저런 테헤란 시민의 목소리에 이어서 이렇게 하메네이 아들 모스타파 부친 옆에서 저렇게 칼로 보이는 걸 쥐고 있고 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하라라는 저런 문구까지 이 합성으로 이제 추정되는 저런 초상화까지 지금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메네이의 제거로
실이었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득의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내부 결집 상황이 이뤄지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하메네이의 죽음이 오히려 이란을 똘똘 뭉치게 만들고 있는 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이 얻은 것은 대략 2가지 정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잃어버렸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비대칭 전력으로 반격할 능력이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 보수 세력의 결집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1, 2월 달에 그 시민들의 봉기가 있고, 그걸 또 잔인하게 진압하고 해서 민심이 많이 떠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보수 세력들 안에서도 보수 세력들이 다 하메네이를 지지했냐면 그건 아니고, 그 하메네이 정책을 싫어했던 보수 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시 지금 단결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제가 그렇게 트럼프가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일반적인 전망은 그 단결이 과연 얼마나 가겠느냐,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당장은 뭉치고 있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도층이 교체되고 이럴 때 그 갈등은 폭발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 결집력이 굉장히 셉니다. 저희가 이렇게 특별하게 미국, 중동, 국방 전문가들 한 자리에 모셨으니까, 자,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싹 따져봤으니 지금 그 4주의 목표의 딱 절반에 와 있는 지금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전쟁 모두의 패배입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 미국으로서도 득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미운 털 박힌 그 존재를 약화시켰다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더 지금 아마 미소를 짓고 있는 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분명히 미국도 분명하게 얘기했지만은 핵 미사일 능력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여기에 가장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는 거는 이스라엘이잖아요. 만약에 이란 정권이 약화된다고 하고 군사 이제 전쟁 수행 능력이 약화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반가워할 일이고요. 사실은 미국, 이스라엘, 이란 이 세 나라 외에 아마 이번 전쟁에서 가장 최대 수혜자는 저는 러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가 올라가면서 자기네가 팔 수 있는 수출품에 대한 어떤 매력을 강화시키고 있고, 한마디로 레버뉴가 더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제재도 잠시 회피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방향으로 전쟁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한 방향. 이원석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김 교수님의 말씀하시는 거 정확합니다. 러시아는 지금 뒤에서 잘 웃고 있을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은 목적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세력들을 제거하는 게 그게 히즈볼라하고 하마스인데, 그 뒤에서 봐주고 있는 이란, 이 세 가지를 지금 다 약화시켜 버렸거든요. 근데 미국은 도대체 뭘 얻었냐는 거예요. 미국이 얻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소리가 이스라엘의 꾀임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건데, 중동 그 상황만 보게 되면 확실히 얻은 건 하나 있습니다. 그 오바마 이후로 미국은 그 중국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바뀌어갖고, 중동 정책은 뒤로 밀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우디를 비롯한 그 걸프 산국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고, 그 이후에 막 중국과 이렇게 밀착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확실하게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냥 미국을 종이 호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얻은 거는 아마 가장 큰 이득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치를 대가가 너무 큽니다. 치를 대가가 크다. 국방의 시각에서 보면 손익계산서 따지면 어때요? 네, 전쟁을 수행하는 목적은 군사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보면,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애초에 계획했던 작전을 전반적으로 승리는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란의 정치 체제나 이란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미국의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으로 바뀌지가 않고 그대로 극렬한 저항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냥 제한적 승리를 거둔 상태라고 보면 될 테고요. 이란 같은 경우는 군사적으로는 일부 물론 저항을 하고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두 나라와의 싸움에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죠. 다만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고, 어쨌건 전쟁을 끝나는 것은 트럼프가 아니라 이란이 선택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제한적인 저항, 반격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세 분이 평가해준 이 손익계산서는 또 이게 언제든 전황이 국면이 달라지면 이것도 또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 도대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그 시나리오별로 한번 손익도 따져보죠. 첫 번째 이겁니다. 트럼프가 이미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겼다, 승리 선언을 했거든요. 만약에 김 교수님 이대로 끝난다. 그러니까 백악관 설명이 이거예요. 트럼프가 결심만 하면 우리 언제든 손 털고 나올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던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미국 트럼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게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사실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초반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내부에서의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공화당 행정부에서도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은 민주당의 먹잇감이 된다라는 그런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선거 국면에서 어려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일단 현재 전황이 좀 더 유리한 상황에서 빨리 이겼다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그리고 정말 이겼냐? 뭐 이겼다고 하면 되는 거죠. 우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끝내려고 하는 그런 충분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몇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미국 이후에 이제 중동 정세가 굉장히 불안해질 거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란이 뭐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그 국가들이 이란이 우리를 공격했네 하는 그런 반이란 정서 같은 것이 또 생겼고, 근데 또 동시에 또 이란 같은 경우는 이번 공격을 통해서 아까 내부 결집 말씀도 하셨지만은 결국 반미 정서가 더 강해질 거고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의 평판도가 지금 아직 전 세계 사람들은 미국이 왜 이란에 대해서 전쟁을 한 거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아직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의 평판도 문제 이것도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다가 이란이 지금 결사항전 의지까지 막 보이고 있으니까 이란이 미국이 그냥 이대로 나가게 둘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상당히 지금 끝내기는 리스크가 크다 이런 분석인데 다음 시나리오는 이게 거론됩니다. 미국의 특수작전. 핵물질 확보를 위해 미국의 특수부대가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건데 트럼프는요 이걸 일단 선택지에는 올려뒀습니다. Mr. President, don't you need ground troops to secure the enriched uranium at the nuclear sites? We'll find out about that. And at some point, maybe we will. We wouldn't do it now. Maybe we'll do it later. 자, 엄혜식 실장님, 군사 전문가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할 가능성 몇 프로예요? 뭐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 5% 정도? 5%? 네, 왜냐하면 핵물질을 뭐 찾기 위해서 병력을 보낸다고 할 때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의 핵물질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들어가는데 작년 6월과 이번에 그 미국의 폭격을 볼 때도 아직도 대체적으로는 물질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수부대를 보냈는데 가보니까 빈 곳이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정말 낭패할 수 없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도 미군이 7명 정도가 그 사망을 했는데 특수부대 병력을 보냈을 때 몇 명이 인명피해를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만약 인명피해가 뭐 한 명이라도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그 만약에 다수의 인원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역풍이 불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셋째는 그렇게 해서 정말 핵물질을 획득했다. 그리고 획득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면 거기서 그거를 해체해야 될 건지 아니면 들고 나올 건지 굉장히 거기에도 많은 모험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도했을 때 감내해야 될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최대한 다른 식의 방법을 찾다가 그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마지막 순간에 저런 선택은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우선순위에 놓고 선택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5%다. 아니 그런데 이 5%의 가능성이라도 하게 된다면 이게 쉽지 않은 게 이호상 교수님. 이라크랑 다르게 이란이 이 지형 자체가 쉽지 않더라고요. 지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라크는 사막지대로 그 항구에서 그냥 바로 탱크로 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란은 보시면 저쪽 호르무즈 쪽으로 자그로스 산맥이 있는데 저게 해발 3,000m짜리로 길이가 1,500km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지상군이 아프가니스탄을 들어가서 고생한 이유가 저 산악지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탱크가 이동을 할 때 협곡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건 뭐 그 위에서 돌만 굴려도 못 갈 겁니다. 그러니까 게릴라전을 할 때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저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미국이 벙커 버스터를 요번에도 쓴 것 같은데 그게 성공했다는 소리가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핵이나 미사일 같은 거를 지하 100m 이상으로 뚫어서 거기서 하고 있다거든요. 근데 뭐 벙커버스터가 뭐 알려지기로는 한 80m 정도 들어간다는데 아직도 파괴가 안 됐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상군을 함부로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호상 교수님 짧게 여쭤보면 출구 전략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럼 이 전쟁은 언제까지 합니까? 큰 전쟁은 뭐 트럼프 말대로 4, 5주면 끝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작은 소규모 전쟁이나 뭐 테러나 이런 거는 아마 수십 년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라크 들어가서도 지금 20년 지났고요. 그 아프가니스탄 가서도 20년 지났는데 점령도 못하고 그냥 비난을 무릅쓰고 다 철수해버렸거든요. 한 군데도 성공한 데가 없어요. 근데 이란은 이라크보다 영토가 4배나 큽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딱 절반 지점에서 미국과 이란의 손익계산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하메네이 제거 후 후계자가 된 둘째 아들 한참 두문불출하더니 마침내 첫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요, 수위가 상당합니다. 피해 복수를 주저하지 않겠다라면서 미국을 향한 초강경 대응을 선언한 겁니다. 이란 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걸까요? این اطمینان را به همگان می دهم که ما از انتقام خون شهداء شما صرف نظر نخواهیم کرد. همچنین قطعاً همچنان از اهرم مسدود کردن تنگه هرمز و بدون اینکه تعرضی به آن کشورها صورت دهیم صرفاً همان پایگاه ها را مورد حمله قرار دادیم. אני לא הייתי מוציא פוליסות ביטוח חיים על אף אחד מהמנהיגים של ארגוני הטרור ופטרון הטרור שלהם. 자, 이렇게 모즈타바가 첫 메시지로 피해 복수를 천명한 겁니다. 초강경 대응 선언. 그런데요, 좀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자, 이 초강경 대응 선언에 대해서 트럼프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 정권을 완전히 파괴 중이다. 여기에 더해서 자, 이런 엄포를 놨습니다. 오늘 봐라.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SNS를 통해서 이란 해군, 공군 완전히 사라졌다. 모든 걸 괴멸 중이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비할 수 없는 무제한 탄약과 시간이 우리한테는 있다라면서 한번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고 경고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직접 쓴 표현입니다. 이렇게 정신 나간 쓰레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라는 수위의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자, 이 피해 복수도 상당한 수위지만 지금 트럼프 이 발언도 상당히 세네요. 이제 피해 복수라고 하면은 이란의 이제 결사 항전의 의지를 보인 거고요. 그리고 사실 미국이랑 이란이 얼마 전에 이제 그 협상의 조건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라면서 아직 우리는 계속 싸울 의지가 있고 힘이 있고 한마디로 트럼프식의 어떤 강경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좀 막말에 가까운 수준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호령 박사님, 군사 전문가시니까 사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지켜봐라. 이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이란을 향해서 쓸 수 있는 군사적 카드는 뭡니까? 지금 보면은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90% 이상 다 무력화시켰고 또 드론 같은 경우에도 뭐 83% 이상 다 소멸을 시켰다라고 하는 가운데 오늘 또 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지켜봐라라고 하는 거와 관련돼서는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관련돼서 결사항전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을 원유 가격 향상, 상승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고 또 하나는 플러스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 부분을 결사항전 의지로 이란이 혁명수비대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미국의 대대적인 공격 이 결국엔 혁명수비대와 민병대에 이르기까지 그 부분에 관련된 초토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가장 이제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란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3개의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사실상 혁명수비대가 해상권을 통제하기 위한 주요 자산들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격이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메시지와 관련돼서는. 백승호 의원. 물론 트럼프가 모든 말을 다 지키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저렇게까지 적었다는 거는 일단 그 모스타바가 낸 그 피해 복수 이 발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열이 받았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트럼프가 뭔가 행동은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저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이렇게 갈 겁니다. 지금 현존하는 위협,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뢰 저장 시설이라든지 해군 전력이라든지 남아있는 공군 전력에 대한 그 플랫폼에 대한 공격을 할 텐데 아마 생산 시설까지 다 형해화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완전한 승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현존하는 위협도 없앴지만 미래에 있을 위협까지 다 형해화시키겠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말은 싸울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너네들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다 영어로 만들었는데 니네들이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 드론 시설, 생산시설이라든지 생산기지, 생산 기반 시설까지 다 공격을 해서
니네들이 계속 항전을 얘기하긴 하겠지만 절대 지금 현존하는 위협 플러스 미래 위협까지 다 없애서 니네들 우리가 완벽한 승리라고 얘기하면 너네들은 그걸 인정 안 해도 우리가 늘 얘기했던 무조건적인 항복이랑 같다. 그런 식의 그런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공격들이 진행될 거라고 보입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라. 이 트럼프의 엄포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하메네이의 첫 메시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모스타파 하메네이 이렇게 피해 복수 포기 안 한다. 이런 첫 메시지를 냈고 적 압박을 위해서 자, 호르무즈는 계속 봉쇄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중동 국가들에 있는 미군 기지 공격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즉각 폐쇄하라고까지 했는데 백승우 의원,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못 물러난다. 작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기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의 억지력을 제일 높이려면 항전 의지를 최극대화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있을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아직 이런 능력이 있고 호르무즈 해협을 언제든지 막고 그 유가를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짚고 싶은 건 이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교자들에 대한 복수를 멈추지 않겠다. 그러니까 순교자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우린 복수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즉각적인 무슨 자기네들이 산화되면서까지 싸우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조금 과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란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데 군자의 복수는 10년도 늦지 않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란은 항상 자기네들의 그 요인이나 이렇게 암살을 당했을 때 꼭 그거를 기억하고 복수를 하는데 그 복수 시점이 당하자마자 곧바로 했던 건 아닙니다. 즉각적이진 않다. 즉각적이지 않고 항상 그 주적이 가장 아플 때, 가장 무방비일 때, 가장 이것이 효과적일 때 그 폐부를 찌르는 공격들을 했거든요. 그 신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꾸두스군의 그 꾸두스군이라고 하는 혁명 수비대의 그 특수전 전력이죠. 거기에 까셈 술레이만이라고 션 코넬이 닮은 뭐 잘생긴 그 소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라크에서 어떤 작전을 하다가 암살을 당하거든요. 그 암살이 아니라 군사 작전으로 사살을 당하죠.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란과 핵 협상을 진행하는데 초기 협상을 진행할 때 어떤 조건을 들었냐면 까셈 술라이마니에 대한 복수를 미국이나 혹은 미국 우방국에게 한다면 이 협상은 멈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바이든 행정부도 뭘 알고 있었냐면 이란은 그 군자의 복수는 10년도 늦지 않다라는 걸 하는 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해 복수를 내가 기억하고 이거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벌어질 거라고 보는 것보다는 좀 이런 어떤 메시징, 왜냐하면 지금 모스타바의 첫 일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해 뒀다가 상대가 가장 아플 시점을 노려서 또 복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이시지만 궁금한 건 이호령 박사. 모스타바 본인이 직접 등판 안 하고 저렇게 지금 앵커가 대독을 했거든요. 메시지를. 그러니까 모스타파 뭐 사망설이다, 뭐 부상당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모스타파가 지금 어디인가에서 이 상황을 지휘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단합을 위한다면 목소리를 충분히 녹음을 해서 틀어줄 수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고 앵커를 통해서 대독을 했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정황상 의문점이 드러나는 게 맞는 거죠. 뭐 다리를 다쳤다, 얼굴에 부상이 있다 말고도 이란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의식이 뚜렷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봤을 때 의식이라는 부분이 강조가 됐다라는 건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가? 그리고 왜 대독을 시켰는가에 대한 의문이 해소가 되지 않은 거죠. 어쨌든 자, 이란 입장에서는 배수의 진을 치고 물러나지 않겠다. 그리고 모스타파의 이런 첫 메시지까지 나온 상황. 자, 모스타파 선출 직후 이란에서는 내부 결집의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ما امروز اومدیم با حضرت آیت الله العظما آقای سید مجتبی خامنه‌ای عهد پیمان ببندیم که تا پای خون پیرو رهبری هستیم. یک به این آمریکای جنایتکار بگیم که توی مسائل ایران و منطقه دخالت نکند.
선출 직후 저런 반응들이 나왔고 두문불출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또 첫 메시지까지 나왔으니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영상 내부 이란 영상을 보면 자, 이렇게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국기를 흔들고 그렇게 경적을 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부자로 추정되는 저런 사진들을 지금 들면서 여기저기서 결집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김윤환 교수, 지금 이란 내부가 진짜 결집 중인 건 맞아요? 국제정치에서 보면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외부의 적은 내부를 단결시킨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공습이나 미사일 공격 이런 것들로 해서 정권이 타격을 입다 하더라도 뭐 민중들이 현 정권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해방의 시간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중들, 이란 국민들로부터 이제 일어날 것을 요구를 했지만은 사실 국민들이 한 거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화면들이 이제 하메네이에 대한 어떤 추모, 그다음에 모스타파에 대한 그 지지가 뭐 얼마나 공고한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반정권의 움직임의 그 운신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 이 모스타파의 메시지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요. 자,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보면 이렇게 호르무즈 봉쇄를 모스타파가 직접 완전 공식화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혁명 수비대도 곧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자, 최고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영상 보시는 게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직접 자신들이 저지른 공격이라면서 저렇게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백승훈 박사. 여기가 호르무즈도 아니고 이라크 앞바다. 거기엔 남의 유조선인 거예요. 어찌됐건 이 호르무즈 해협이 위험 지역이고 유조선도 이렇게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한 공격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라크는 이란과 되게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까셈 술라이마니라고 하는 그 장군도 거기서 이라크에서 활동을 하면서 했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했던 아부카이스 유전도 이라크에 있던 민병대들, 카타입 헤즈볼라나 이런 세력들이 그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건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란이 자기네들은 결사항전을 얘기하고 있지만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곳을 공격하기에는 지금 UAE, 카타르 이런 곳은 이제 방어 시스템을 견고해야 하기 때문에 뚫기는 쉽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렇게 치명적인 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쉬운 타겟인 저런 유조선을 때린 건데 그것도 이라크에 있는. 근데 이게 이렇게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입장에서도 좋은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가까운 국가의 유조선을 때린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이 저렇게 절대항전을 얘기하지만 그들이 쓸 수 있는 카드들은 진짜 그렇게 많지 않구나라는 거를 좀 반증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면 될 것 오히려 같습니다. 카드가 많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공격이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속내와 달리 이란은 전선을 마구잡이로 넓히고 있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에 바다 지뢰를 심은 걸로 알려지더니 이제는 남의 영해에서 또 남의 나라 선박까지 공격을 퍼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요 이런 엄포를 놨습니다. 유가 $200 각오하라고요. که نخواهید توانست قیمت نفت و انرژی را با تنفس مصنوعی پایین بیاورید که با گسترش جنگ در منطقه اعلام کردیم. 자, 이 유가 $200 현실화된다면 우리한테도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텐데요. 일단 중동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두운 밤 시뻘건 불길이 저렇게 배를 휩싸고 있는데 저게 기름을 실은 유조선들이 공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던 유조선도 아니고 저기가 박 교수님, 이라크 영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라크 남부의 바스라 앞바다고요.
몰타와 마셜 제도 국적의 유조선 두 척이 그 이란의 수중 드론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려 800km나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호르무즈 해협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에 이만큼 페르시아만 전역으로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벌써 한 명이 숨졌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승무원들도 적잖게 25명이 구조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아직 이라크 당국이 이 소행이 이란의 소행인지는 정확히 아직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것은 이란의 수중 드론에 의한 공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박 교수님 설명은 이현상 교수님. 우리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만 주목했지만 거기서 한 800km나 떨어진 이 이라크의 영해까지 지금 공격 반경을 이란이 사실상 넓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전역을 겨냥한 이란의 해상 테러가 벌어진 건데 일단 여기가 대체 어디길래 뭘 노린 겁니까? 저기는 이라크 영해의 바스라 항구라고 하는 겁니다. 저 바스라 항구를 그러니까 페르시아만을 배가 들어오면 저 바스라 항구가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가야 저기서부터 이라크 시리아에서 대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고대에서부터 유명한 항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바트의 모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바트가 출발한 항구가 바로 저기입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배 타고 이렇게 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91년도에 미국이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때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도 제일 먼저 점령한 데가 저 바스라 항구입니다. 그렇군요. 저기를 점령해야지만 비로소 이 내륙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가 막혀버리면 이라크 쪽에 있는 원유가 못 나옵니다. 그래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그 밑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밑에 있는 바레인이나 카타르나 이런 원유나 가스는 더더군다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략적으로 지금 이란이 페르시아만 전체를 우리가 지금 장악한다. 우리 허가 받아라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라크 원유가 아예 못 나가게 되니까 이라크 입장에서는 또 게다가 자신들의 영해에 정박되어 있는 지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정박되어 있는 유조선이 공격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국제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강력 반발을 하는 건데 이러면은 이호령 박사님, 그러니까 이라크까지도 이란이 맞다면 사실상 전황에 좀 휘말릴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러는 게 이란이 좀 감당이 가능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란이 뭐 앞뒤 안 가리고 무작정 이러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보면 페르시아만 전체를 호수화를 해버리는 거죠.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막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페르시아만에 있는 주요 산유국과 산유국들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통제함으로 인해서 국제의 유가를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200 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체적인 위험을 확산시키는데 고도의 전략적 목적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엔 그 피해도 이란한테 고스란히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라는 강경한 어떻게 보면 혁명 수비대의 그런 입장을 보여주는 전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할 때까지 해보자. 뭐 약간 이렇게 읽힙니다. 문제는 세 분이 말씀해 주신 이 페르시아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에 한번 오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만에 여기가 살랄라 항구라는 곳인데 저렇게 시커먼 연기가 불길과 함께 쉴 새 없이 피어오르는 저 모습, 여기가요. 항구에 있는 연료 저장 시설인데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은 걸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박 교수님, 오만 하면은 미국이랑 이제 이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온 그런 나라인데 이런 중재국까지도 이제 건드리겠다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이미 오만뿐만 아니라 바레인, UAE, 사우디아라비아, 걸프의 국가들을 다 공격을 했죠. 그 대표적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만은 그간에 어쨌든 이란의 편을 들진 않았지만 이란에 관련된 문제를 중재하려고 했다. 이것은 이란이 현재 하고 있는 전황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수평적인 확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어차피 이스라엘이나 미국을 상대로 자신들이 공격을 해서 그들에게 유의미한 피해를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미국은 훨씬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타격할 만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타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란이 미국을 직접 타격할 만한 힘은 없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평적으로 주변에
다른 국가들을 공격해갖고 유가를 200달러로 떠오르게 하고 또 그만큼 증대시켜서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게 하고 사실 미국에 최근에 보면은 그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그 3달러에서 3달러 50센트, 20%나 일주일 사이에 올랐거든요. 그러면 미국 내에서도 여기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전쟁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란은 그런 것을 노려서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혹은 전쟁을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노림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황을 판세를 좀 뒤집어 보려는 그런 노림수가 이란에 숨어 있다는 분석을 해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걸프 바다 전역으로 공격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이란. 그런데요,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르무즈에서 경고를 무시하고 운항한 일본, 태국과 같은 외국 선박 4척을 공격했다. 박 교수님, 그러니까 태국, 일본 선박도 지금 이란 공격에 당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스라엘, 일본 선적들이 공격을 당했는데 이것을 보면 이란은 어쨌든 미국과 이스라엘 그 동맹국에 속했거나 혹은 그 나라로 가는 석유를 실은 배는 다 표적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해서 유가를 200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이호령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란도 석유를 수출하고 또 생필품도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거기를 다 막아버리면 자신들의 경제, 가뜩이나 이란도 제재를 받고 있어서 경제가 어려운데 그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란의 많은 국민들이 더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갖게 되고 그것이 장기화가 되면 이것은 이란 지도부에 대한 문제 제기로 또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만약 이것을 정말 장기화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영상에 이원상 교수님, 태국 선박 모습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피해 상황이 적지 않아요. 굉장히 좀 심각해 보이는데 이란, 태국 선박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다가 저렇게 됐다. 이건 먼 나라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지나가는 모든 배는 이란의 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란의 허가를 받아서 중국 배 몇 개는 지나간 걸로 되어져 있지만 여기를 모든 걸 통계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서부터 트럼프가 대규모 지금 공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공습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이제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지만 이란은 빨리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전쟁은 장기전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단기전으로 해서 미국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란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전쟁의 설기 대비를 할 때 장기전으로 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큰 전쟁이 끝나더라도 소규모 전쟁이나 테러로 해서 끊임없이 이 지역에서 배가 지나다니는 것을 위협하겠다. 그러니까 저렇게 큰 피해를 안 주더라도 일단 위협만 하더라도 그 배가 지나다닐 때 많은 운송비가 듭니다. 보험료도 오를 것이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미국한테 호의해달라고 하는데 이 지금 오만 쪽에서 폭격이 왜 심각하냐면 그건 인도양 쪽으로 펼쳐져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가 지금 이란의 항구도 이쪽 페르시아만이 아닌 인도양 쪽에도 항구가 있거든요. 거기서 쏘게 되면 한 800km를 쏘게 되면 지금 인도양 쪽에 수백 대의 배가 떠 있는데 그걸 미국의 군함들이 그걸 다 호위할 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이제 그걸 노리고 지금 이란으로서는 계속 전쟁을 확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자, 일단 뭐 호르무즈를 포함해서 저렇게 페르시아만까지 우리가 그냥 싹 봉쇄를 해서 유가로 한번 판세를 끌고 가보겠다, 이런 이란의 의지가 더 격렬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 열흘을 넘겼는데 투입되는 전력은 아직 최고조에 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 오늘이 이란에 대한 가장 격렬한 공습이 될 거다라면서 최고조의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Today will be yet again our most intense day of strikes inside Iran. The most fighters, the most bombers, the most strikes. Iran stands alone, and they are badly losing. On day 10 of Operation Epic Fury, we are winning. We will not relent until the enemy is totally and decisively defeated. We do so on our timeline and at our choosing. 자, 오늘 가장 많은 전투기와 폭격기를 투입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 중심에 있는 곳 바로 이곳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인데 미 중부 사령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자 저렇게 기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다 지뢰 같은 거를 설치하는 이란 선박들을 포함해서 총 16척을 저렇게 격침했다라면서 중부 사령부가 일일이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자, 반 교수님, 호르무즈에 저렇게 이란이 바다 지뢰를 심으면 일단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에게는 얼마나 위협적인 건데요? 미국의 지금 작전은 해공군에 의한 작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타격을 보면 지상 전략 표적 혹은 작전 표적에 대한 타격, 그리고 이란의 뭐 드론 미사일에 대한 공격 시 이것을 막는 게 하나 있고, 이게 지상 전선이고 네. 지금 말씀하신 저기는 해상 전선이에요. 그래서 해상 통제권을 장악하는 게 지금 작전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그 해상 통제권 중에서 가장 전략적 지대가 되는 게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어디에서 주도권을 잡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수싸움이 있는데 네. 일단 지리적인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란은 유리합니다. 저기 보신 것처럼 기뢰가 이제 5-6천 기 정도 있는데 그것을 한 발이면 한 척을 그냥 침몰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예. 사전에 그런 능력을 와해시키고자 했고, 지금 16척의 기뢰 부설 함정 포함해서 이란 함정 50여 척을 무력화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해상 작전에서도 지상 작전 못지않게 고강도로 작전이 진행 중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저런 기뢰, 해상 지뢰를 뭐 한 수천 발을 갖고 있는데 이거 한 발이면 한 척을 격침시킬 수도 있는 위력이다. 그렇죠. 기뢰하고 어뢰가 아주 해상에서는 특수무기인데 한 발만으로 두동강에 나와서 침몰을 시킬 수 있습니다. 미사일은 그게 이제 수면 하를 맞는 게 아니고 함정의 그 뭐 마스트라든가 이 수면 상 격시를 맞기 때문에 뭐 수밀 밀폐 이런 걸 통해서 배가 생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수면을 맞으면 물이 들어가서 침몰합니다. 그래서 두동강에 나서 침몰하는 게 어뢰와 기뢰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무기죠, 사실. 굉장히 무서운 무기다. 자, CNN도요. 저희가 속보로 보내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해상 지뢰를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이 설치하기 시작했고, 아직 수십 개지만 이게 이제 수백 개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조 박사님, 그러니까 벌써 이란이 호르무즈에 지뢰를 이렇게 CNN 말대로 뿌린 게 맞다면 호르무즈 전체를 봉쇄했다, 이 수준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수십 개만으로도 봉쇄가 돼요. 왜냐하면 기뢰는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한 발로도 대형 함정도 격침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흔한 게 이제 부유기뢰입니다. 떠 있는 거. 저런 게 이제 부유기뢰거든요. 떠 있다가 그냥 가서 부딪히면 터지거든요. 그다음에 계류기뢰가 있어요. 해저에 줄로 묶여 있는 거죠. 저게 이제 계류기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해저기뢰가 있어요. 바닥에 붙어 있고. 제일 무서운 게 영향기뢰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뢰가 특정한 지점에 있다가 배에 부딪히지 않아도 자기장이나 수압변화로 터져버려요. 부딪히지 않아도? 네,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는 기뢰의 지옥입니다. 일단 폭이 좁고 수심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개만이라도 제대로 설치하면 거길 누가 다니겠어요? 빈틈이 없다. 그렇죠. 아니 일단 저기 지금 기뢰가 있다 그러면 어딘지 모르면 아무도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수십 개가 설치돼 있다면 조만간 피해가 발생할 거다. 그러니까 CNN 얘기는 좀 들어봐야 되는 거고, 지금 미국 얘기도 16척의 기뢰 부설 함정을 격침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해군 강국인 우리도 기뢰함이 몇 척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하면 지금 다 폭격하는 거죠. 왜냐? 그만큼 기뢰가 무섭고, 일단 기뢰가 설치되면 이걸 제거하는데 아주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제 악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만일에 기뢰 부설이 시작되면 일단 뿌려놓으면 이란 해군이 그걸 수거할 능력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트럼프 입장에서 한번 지금 상황을 짚어볼게요. 보면은 일단 뭐 유가를 잡아야 여론도 잡으니까 호르무즈 상황이 날이 설 수밖에 없는데, 자, 기뢰를 깐다면은 이게 날벼락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로서 재건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고, 이거 안 없애면 전에 없던, 그러니까 전례 없던 공격까지 하겠다라는 건데, 자, 만약에 CNN 보도가 사실이라서 이제 이란이 기뢰를 깔기 시작했다면, 이 교수님, 트럼프는 지금 전쟁 어쨌든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데 지금 출구가 안 보이는데요, 이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의 전략은 처음부터 출구 전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와중에 출구 전략을 마련하려고 하는 건데 네. 지금 이란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체제 수호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 체제 수호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렇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입니다. 근데 그냥 드론이나 아니면 해군 함정을 갖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이 파괴가 됐거든요. 네. 이제 그 방법 중에서도 마지막이 바로 요 지뢰거든요. 예. 이 지뢰를 뿌려놓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서구 배들도 못 들어오지만 이란 배도 못 갑니다. 아, 이란 배들도? 이란도 이제 원유를 수출해야 먹고 살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원유 수출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그 식량을 밖에서 들여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들어오는 통로가 여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이란도 굉장히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자신들에게 위협성이 있고, 네. 서로 지금 양쪽에서 마지막 수단을 아직 안 쓰고 있거든요. 그 마지막 수단이 뭐냐면 뭔데요? 그 이란 북부 쪽에 있는 하르그라는 섬이에요. 예. 그 이란의 원유는 다 여기를 통해서 옵니다. 이거 공격하기 쉽거든요. 예. 근데 서로 안 합니다, 지금. 만약 그걸 하게 되면 전 세계 유가가 진짜 파탄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보고하기 위해서 트럼프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길 들어가는 이 입구가 막혀버리면 트럼프로서는 지금 세계 지도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 숨통은 남겨두고 있는 거다, 일단.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근데 아까 이제 조한범 박사님이 잠깐 설명해 주셨던 거는 이 기뢰라는 게 뿌려놓으면 미국도 좀 수거하기 어렵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제 기뢰도 다양한 방식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작동 방식이 부딪혀서 터지는 접촉 기뢰가 있고, 그 다음에 감응을 해서 부딪히지 않아도 감응을 해서 터지는 감응 기뢰가 있고, 기뢰가 부설이 돼 있는데 스스로 움직이는 자항 기뢰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종류가 다양하고, 그리고 이런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함정이 지나가다가 기뢰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 수심 어느 정도 중간에서 감응해서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발견하지 못하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통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지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항공모함이 작전을 하려면 기뢰전 부대가 가서 작전할 수 있게 해상 통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 기뢰를 다 제거하면서. 그러면 사실 지금 항공모함까지 지금 작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뢰에 의해서 항공모함이 침몰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까지 해상 작전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게 이제 뭐 수십 발, 수백 발 얘기가 나오지만 저걸 진짜 그리고 또 이제 기뢰를 부설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다양해요. 기뢰 부설함하고 기뢰 제거함이 있고 기뢰 지휘함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이란 기뢰 같은 경우에는 소형 선박, 그다음에 뭐 상선, 민간 선박 이용해서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전용 기뢰 부설함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수백 발을 부설하는 것 자체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뢰가 만약에 작전 수준에서의 부설이 된다고 하면 미 해군 함정의 작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분석해 주신 것만 딱 들어도 이 기뢰라는 게 어느 정도의 위력인지 가늠이 됩니다.